네, 이번 시간에는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해서 실제 항공기 형상에 대한 유체 해석, 그리고 그를 통한 공력 결과를 실험 데이터와 비교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실제 항공기 형상에 대해서 풍동 실험을 통해 측정한 값과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해서 실제 이 항공기의 공력 계산을 수행한 비교 해석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사진에 보여지는 이 형상은 DLR이라고 독일 항공우주연구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카리 같은 곳입니다. DLR에서 형상을 고안한 F6 형상입니다. 윙, 바디, 즉 날개와 동체가 붙어 있고, 여기 이 엔진 내부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엔진의 외형을 다룬 낫셀과 날개와 엔진의 낫셀을 연결한 파일런을 포함한 형상에 대해서 풍동 실험을 한 그림입니다. 이 뒤쪽에 보면 이 뒤쪽 꼬리 날개 형태부터 해서 이와 같이 이런 스팅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이쪽에 하중을 재는 저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밸런스라고 부르는 장치가 있고, 이 밸런스에서 이 양력, 항력, 피칭 모멘트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큰 이런 풍동 장치가 여기 DLR에 있는 것이고, 여기서 측정한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날개의 에스펙트 레이쇼는 약 9.5 정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리딩 엣지, 이 앵글은 27.1도, 즉 리딩 엣지를 기준으로 측정된 후퇴각이 약 27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낫셀을 통해서 이 엔진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엔진을 드러내고 이 앞쪽과 뒤쪽 이 엔진에 대한 성능 해석은 별도로 보통 수행을 해서 여기에 하중을 더해주게 됩니다. 현재 풍동 실험을 한 실험 조건은 마하수 0.75 정도고 양력 약 0.5 정도인 상태에서 항력을 재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이 실험 풍동은 오네라라는 일종의 프랑스의 DLR, 우리 프랑스의 카리 같은 기관입니다. 항공우주연구소고요. 여기서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받은 각에 따라서 항력이 어떻게 되는지, 항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마하수에 따라서 항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각각 컴포넌트, 즉 낫셀의 항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별도 실험을 통해서 쭉 측정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일종의 표준 모델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형상을 이제 CFD를 통해서 전 컴퓨터로 풀 수가 있게 되는데, 이 CFD라는 것은 풀어 써보면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해서 이게 CFD라고 씁니다. 이 플루이드에 대해서는 물 같은 비압축성 유체도 되지만 공기, 가스, 에어와 같은 기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룰이 적용되겠죠.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배웠듯이 보존 법칙에 따라서 continuity 이퀘이션이 있고 모멘텀 이퀘이션이 있겠죠. 또 에너지 이퀘이션이 있습니다.
이 방정식들은 모두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으로 표현이 되고, 또 이 관계들을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공기 같은 경우에는 뭐 P는 rho RT 뭐 이런 관계들이 쭉 성립하겠죠. 우리가 이 강의의 초반부에서 이 방정식들을 다뤄왔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비압축성 유동, 그 다음에 점성이 없는 그런 유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식들을 아주 간소화 시켜가지고 만든 방정식이 이제 라플라스 이퀘이션이죠. 그럼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에 대해서 포텐셜 또는 스트림 펑션에 대해서 라플라스 방정식이 성립한다. 이 관계를 만족하는 뭐 볼텍스라든지 소스, 싱크, 더블릿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해 가지고 익형과 날개 주변의 어떤 공기의 흐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과정들을 이번 학기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CFD는 현대 CFD는 이런 비압축성이나 비점성 이런 가정을 별도로 도입하지 않고 이 방정식을, 이 편미분 방정식을 직접 컴퓨터로 풀 수 있도록 어떤 수치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만든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풀게 되면 밀도라든지 속도라든지 온도 분포, 뭐 밀도와 온도를 알면 압력을 아니까요. 압력 이런 것들을 모든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답을 얻게 되는 그 각각의 점들을 우리가 격자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드 포인트, 격자, 그리드 또는 메쉬. 이 하단 그림에서 보다시피 날개 표면도 이렇게 공간을 표면에 지금 그 격자의 모양인데요. 이와 같이 표면 같은 경우에는 단면에 있는 사각형 면들, 이 면 요소 하나하나가 우리 일종의 컨트롤 볼륨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표면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공간, 이 항공기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 전체를 이런 육면체로 육면체 박스를 쭉 분포를 시켜가지고 그러면 그 육면체 박스 하나가 컨트롤 볼륨 하나가 되겠죠. 우리가 유체역학이나 공기역학에서 이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질량 보존이 성립해야 되고 모멘텀 이퀘이션이 작용하며 에너지 보존이 성립해야 된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속도와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이 컨트롤 볼륨의 표면에 작용하는 표면력들, 즉 그래서 노멀 스트레스, 압력, 쉬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 볼륨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 전체에 무수히 많은 저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도 그 관계들이 모두 성립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모든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우리의 유체역학의 지배 방정식이 만족되는 밀도나 속도, 압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컴퓨터를 통해서 오랜 시간을 들여서 답을 찾는 과정이 CFD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점에서 어떤 정보를 얻겠다 하는 것이 사실은 격자 정보에 모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표면과 볼륨, 즉 공간에 대해서 메쉬를 만드는 것, 이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수치적으로 이 격자를 듬성듬성하게 만들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압력 분포가 어떤 우리가 익형의 압력 분포가 이렇다,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압력이 매우 급격하게 바뀌는 곳에는 더 많은 격자점들이 필요하겠죠.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격자 분포를
한 포인트, 두 포인트, 세 포인트, 네 포인트, 다섯 포인트로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 5개 점에서의 어떤 값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점의 값들로 만약에 얻는다고 하면 이 점, 이 점의 정보, 이 점의 정보, 이 점의 정보, 이 점의 정보 5개의 정보를 이렇게 얻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과정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압력이 급격하게 바뀌는 곳에서는 좀 더 이 컨트롤 볼륨을 훨씬 많이 배치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충분히 조밀한 격자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얻는 값과 매우 유사한 값을 얻을 수 있다는 철학에 따라서 이 그리드 컨버전스라는 테스트를 보통 수행을 합니다. 먼저 왜냐하면 압력이 어디에 어떻게 분포해 있고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풀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작은 수의 컨트롤 볼륨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고 점점 변화가 심한 곳으로 예상되는 곳에 격자를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서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학력이죠. 학력 값이 바뀌지 않을 때까지 격자 수를 이렇게 쭉 증가시켜서 답을 찾게 됩니다. 그럼 더 이상 그 답이 바뀌지 않을 만큼 격자 수가 충분해지면 그걸 우리가 수치해로 솔루션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배방정식 차원에서도 우리가 유동 경계층, 특히 경계층 같은 경우에 이 경계층이 측류냐, 난류냐에 따라서 특징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는 난류의 나비아-스톡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이 되고, 그럼 이 난류 유동도 우리가 어떤 적절한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정한 모델을 사용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솔루션을 얻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그리드 컨버전스라는 테스트를 이렇게 수행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22코어 PC 클러스터 지금 여기에서 얻은 이 결과는 무려 한 20년 전의 결과입니다. 20년 전에는 지금은 우리 그냥 개인용 컴퓨터 안에 CPU 내부를 보면 작은 어떻게 계산 단위로서 코어들이 요즘에 뭐 8코어, 16코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개인용 PC 정도의 성능인데 저 당시에는 22코어의 PC 클러스터, 즉 PC를 쭉 클러스터로 만들어서 병렬적으로 한꺼번에 계산하는 그런 개념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컴퓨터 성능에 이 계산 시간이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어떤 조건에 대해서 이제 격자 테스트를 한 겁니다. 보통 보면 아래에 있듯이 이제 윙바디, 즉 날개와 동체만 있는 경우, 그리고 낫셀과 파일런이 같이 있는 경우, 이제 이런 해석을 수행을 했는데 이때 콜스, 그러니까 성근 격자입니다. 그러니까 격자 수가 많지 않은 거죠. 그게 200만 개 정도, 즉 컨트롤 볼륨 공간을 200만 개 정도의 컨트롤 볼륨으로 쭉 채워 넣은 거죠. 그 다음에 미디엄, 파인은 1300만 개 격자 수준입니다. 이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계산을 해보면 오른쪽 그림에처럼 n의 마이너스 3분의 2, 즉 1300만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0으로 가까이 갈수록 조밀한 격자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콜스한 격자를 사용해서 얻은 학력 계수입니다. CD. 이 학력 계수 미디엄, 파인을 그려가지고 보면 점차적으로 격자가 조밀해질수록 약간 값들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제 오네라 풍동에서 측정한 실험 데이터는 요 정도 값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다시피 그럼 이론적으로 0에 있는 값이 무한히 많은 격자를 썼다고 가정을 했고 실제 계산 시간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격자를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이 정보로부터 격자의 수렴성을 따지는 이 정보로부터 두 카운트, 그러니까 뭐 학력 기준으로 보면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를 0.0001 이래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1 카운트라고 우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차가 한 2 카운트 정도 이렇게 되고 파이난 격자를 사용한 학력 계수는 실험보다 약 4 카운트 정도 낮은 값을 이렇게 예측을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정교한 어떤 결과를 이렇게 뭐 얻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정도면 격자가 충분한 정도의 격자를 얻을 수 있게 되겠구나.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얻은 유동의 모양을 이렇게 보면 표면의 압력 컨투어, 등고선입니다. 컨투어가 등고선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윙바디, 낫셀 파일런, 그 다음에 오른쪽은 윙바디인 경우. 자, 이렇게 했을 때 먼저 윙바디를 이래 보면 이 그래프는 압력 무차원화된 차원이 현재 이 압력의 값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그렇지만 그 비율은 알 수 있겠죠. 그걸 무차원화해 가지고 그린 압력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압력이 높고 파란색으로 갈수록 압력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동체의 이 앞부분은 유동이 앞에서부터 들어와서 정체점이 있는 저 점 같은 경우에는 압력 계수가 대략 한 1 정도의 값을 가지겠죠. 이건 우리가 정체점에서 압력 계수가 1 정도의 값을 가진다. 이런 거에서부터. 그러니까 압력이 상당히 높은 압력이 작용하는 것이고 이게 날개 위에서는 받은 각을 갖고 양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날개 위에 윗면에서는 압력이 상당히 낮아져서 날개 위에 이 리딩 엣지 위쪽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짙은 파란색이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체와 날개가 접하는 이런 지점에서도 압력이 좀 높아지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낫셀이 이렇게 파일런을 통해서 이렇게 붙어 있을 경우에 전반적으로 이 바깥쪽, 즉 날개의 아웃보드 쪽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낫셀을 통해서 위쪽으로 들어온 유동이 좀 더 가속이 돼서 이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유동이 가속이 이제 가속이 위쪽으로는 유동이 가속되어서 흘러 들어가고 전반적으로 유동의 전반적인 속도는 직선 방향 속도가 많이 줄어드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윗면 이쪽 이 낫셀의 바깥쪽 부분, 그러니까 날개를 기준으로 바깥쪽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속도가 조금 줄어서 양력을 결과적으로 윗면의 압력이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양력이 조금 더 낮게 발생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또 이 그림에서 이래 보다시피 이와 같이 압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다시 평탄해지는 이런 압력 분포를 가지고 즉 마하수 현재 풀고 있는 마하수 0.75에서 충격파가 약한 비록 강도가 크진 않지만 충격파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CFD를 통해서 이론적으로는 이제 각각의 단면이 익형이다 라는 데서부터 우리가 2파이라는 것도 유도했고 이제 유도받은 각을 통해서 양력의 발생이 낮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 CFD를 통해서 얻게 되면 이 세부적인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다 추적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현대의 대부분 공기역학은 이런 CFD와 또 실험을 서로 병용해서 서로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얻은 예를 들어서 CL은 2차원에서 2파이 알파 마이너스 알파 L은 제로, 이 룰은 굉장히 잘 맞는 2파이가 굉장히 잘 맞는 이론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인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비선형 현상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공기역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바등각에 따라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실험,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실험 데이터죠. 그러면 그때의 양력의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L은 실제 실험 데이터에 비해서 CFD 데이터가 CL 값들이 동일한 바등각 기준으로 보면 약간 높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실험 데이터에서 우리가 CFD를 풀 때는 아주 높은 고도에서 실제 비행하는 조건을 가지고 푸는데 실험은 풍동이라는 요 갇힌 공간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유동의 방향이 제한될 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효과도 있고 또 CFD에서 존재하는 어떤 수치적인 에러 때문에 이 정도 차이들이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렇게 좀 더 조밀한 격자에서 이 실험 데이터와 조금 더 가까운 이런 분포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인 문제를 연구할 때는 이렇게 실험과 CFD를 병용해서 뭔가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양방향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형태로 이렇게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설명되는 정도의 에러가 존재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렇게 값을 찾기 위한 탐색 과정들을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낫셀과 파일런이 붙어 있을 때는 이 차이가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등각에 따라서 양력의 차이는 상당한데 실제로 우리가 드랙 폴라라고 부르는 이건 뭐냐면 X축은 항력을 나타낸 그래프고 Y축은 양력입니다. 그래서 즉 양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항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냈다고 해서 드랙 폴라, 항력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아까 바등각에 따른 양력의 변화에는 실험각과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이 바등각을 제외하고 실제로 동일한 양력에서 얼만큼의 항력이 생겼는지 이걸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쳐 있는 요 정도가 10 카운트 정도니까 실제 요 차이는 뭐 몇 카운트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 차이면 굉장히 정교한 값이 되고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양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바등각이 증가한다는 거고 그럼 그에 따라서 항력도 증가하겠죠. 그러면 실제 이 양력이 발생하는 바등각이 얼마인지 보다는 항력 자체 값이 중요하니까 이 그림이 실용적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한편 낫셀과 파일런이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윙바디일 경우에는 실험 데이터가 굉장히 잘 맞았는데 낫셀과 파일런인 경우에는 거의 한 30 카운트 정도 이런 정도의 이렇게 차이가 실제 계산과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력이 추가적으로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낮은 바등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연구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엔진이 있는 경우와 엔진이 없는 경우에 대한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엔진 내부에서의 어떤, 즉 엔진 내부에서의 어떤 항력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면 둘을 인스톨레이션, 즉 엔진을 장착했을 때 발생하는 항력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왜냐하면 따로따로 예를 들어 동체가 있고 날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체 따로 항력을 측정하고 날개 따로 항력을 측정한 다음에 둘을 실제로 붙이게 되면 그 접촉되는 부분에서 유동이 변화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연관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항력이 생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항력이 줄기도 하겠죠. 그와 같이 이렇게 뭔가를 장착함으로써 발생하는 항력, 이런 것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보통 우리가 다른 연구를 통해서 마 0.75에서 내부 엔진만으로 이루어진 항력을 측정해 보면 대략 0.00058, 약 6카운트 정도 됩니다. 6카운트 정도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실제 CFD를 통해서 얻어진 인스톨레이션 드랙은 이제 실험적으로 측정한 것보다 대략적으로 상당히 크게 되고, 그러면 이 낫셀과 파일런이 이렇게 붙음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장착 항력을 제외하고는 현재 우리 드랙 프레딕션이 매우 정확하다는 것을, 이런 장착 항력의 실제 매저된 값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게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CFD나 실험에서 얻어진 이런 값들을 활용해서 실제 항공기를 개발할 때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양력과 항력, 그리고 장착으로 인한 항력이 이 정도 되니까 그러면 이 항력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종류의 연구들을 해볼 수 있겠죠. 만약 우리가 이런 장착 항력이 크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장착되는 곳에 어떤 다른 장치를 한다든지 형상을 변형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줄여 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값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하수의 효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의 학습을 통해서 매우 낮은 저속 영역에서는 만약에 바든가에 고정되면 양력 계수나 항력 계수가 상당히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오른쪽 그림처럼 마 0.5에서부터 0.75까지 이제 CFD로 K플로 3D라는 CFD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지고 값을 찾아보면 항력 계수가 고정된 바든각에서 대략적으로 거의 일정한 이런 값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마 0.7이 넘어가면 실험 데이터가 약간 증가하는 이런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즉, 동일한 유동 조건에서 마하수에 따라서 항력 계수가 달라지게 되는 이런 압축성, 이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압축성 효과고, 이 과목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고속유동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특징입니다. 이 압축성 효과가 마하수 0.7 정도에서부터 이렇게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 구간에서는 마하수가 증가할수록 항력 계수도 덩달아 증가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동체와 날개가 만나는 정션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유동이 표면을 따라서 반듯하게 오다가 이 뒤쪽 영역에서 박리가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유동이 이와 같이 박리에서 유동이 거꾸로 이렇게 움직여 들어오는 갇힌 유동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우리가 CFD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역이 생기게 되면 여기에서 당연하게도
이런 그 윙바디가 정션에서 생기는 이런 세퍼레이션들이 항력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충격파가 이렇게 발생하면 충격파가 역압력 구배를 형성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유동의 박리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고마하수에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난류 모델에 따라서도 항력 개수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CFD를 통해서 실제 실험과 매우 유사한 값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전문적인 정보가 필요하고 많은 경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직접 경우에 따라서는 실험이 불가능한 실험도 있죠. 예를 들어 우주 발사체의 재진입 과정이라든지 또는 항공기가 급격한 기동을 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험적으로 그 값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교한 CFD의 도움이 꼭 필요한 항공 분야에서는 CFD의 도움이 꼭 필요하고, 이걸 위해서는 추가적인 많은 내용이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어쨌든 현대의 이런 과정, 이런 CFD의 도구를 얻어서 그동안 이론으로 우리가 했던 것들, 수학적으로만 찾을 수 있는 값들, 그 수학적으로 찾을 수 있는 주요한 정보들 위주로 우리가 이 과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은 대단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 공기역학의 어떤 변화를 이해하고 그 물리적인 특성을 찾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양력계수, 항력계수, 피칭 모멘트 이런 값을 이 복잡한 형상에 대해서 바로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CFD나 실험적인 연구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이 20년 전의 이 결과에 비해서 최근에는 컴퓨터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난류 모델이라든지 기타 수치기법에서의 개선도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에는 특별한 아주 좀 복잡한 경우들을 제외하고서는 CFD의 결과를 풍동 실험과 거의 동급으로 이제 취급해주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기역학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CFD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차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